1999년 겨울, 대한민국 전역은 여전히 전년도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의 차가운 그늘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경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과 쫓기듯 야반도주를 택한 사람들의 텅 빈 그림자만이 가득했던 그야말로 시린 계절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기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북부의 한 위성도시. 과거에는 제법 활기가 돌았을 공단 배후의 이 변두리 동네는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짙은 안개와 함께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은 곳이 되었습니다. 동네 외곽, 듬성듬성 자리한 비닐하우스 단지로 이어지는 인적 드문 비포장 삼거리. 그곳에는 낡고 유리가 군데군데 금이 간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섬처럼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고장난 가로등이 파열음을 내며 신경질적으로 깜빡일 때마다 부스 옆 질척이는 진흙 바닥 위로 무언가 기묘한 흔적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발 뒤꿈치가 진흙을 깊게 파고들며 억지로 끌려간 듯한 길고 선명한 궤적. 그 끝에는 핏빛처럼 붉은 녹이 쓴 공중전화 부스가 입을 벌린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피해자는 22살의 여성 이유나. 그녀는 이 삭막한 변두리 동네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곰팡내 나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병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평범하고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IMF의 직격탄을 맞아 작은 사업체를 잃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겨진 빚더미와 가장의 부재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22살의 유나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영세 미신 공장의 야간조 재봉틀 앞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먼지 날리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던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가장 소중한 재산은 어머니가 첫 월급으로 사준 낡은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허리춤에 찬 삐삐를 만지작거리며 옅은 미소를 짓던 착하고 책임감 강했던 딸.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도 유나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의 기억에 따르면 새벽 2시 무렵 유나의 허리춤에서 삐삐가 울렸다고 합니다. 짧은 진동 소리와 함께 화면의 숫자를 확인한 유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 결근이나 조퇴 한 번 없던 그녀가 다급하게 반장에게 사정을 구하고는 평소보다 15분 일찍 공장 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나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의 평소 퇴근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 물이 말라버린 좁은 하천 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곧장 그녀가 사는 반지하 동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진흙 바닥에 남겨진 유나의 발자국은 평소의 경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대신 하천을 끼고 돌아 비닐하우스 단지로 향하는 어둡고 외딴 삼거리, 바로 그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방에서 잠을 청하던 유나의 어머니는 새벽 3시를 넘긴 무렵 요란한 천둥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딸이 누워 있어야 할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어머니는 얇은 겉옷만 걸친 채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골목 끝에서 이웃집 개만이 저 멀리 삼거리 공중전화 부스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는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IMF 터지고 빚 때문에 도망가는 젊은 아가씨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입니다. 며칠 바람 쐬다 들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쇼. 당시의 팍팍한 시대상은 한 어머니의 절규조차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홀로 하천 둑길과 비닐하우스 주변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무렵 공중전화 부스에서 약 50m 떨어진 마른 하천 바닥에서 유나의 낡은 캔버스 천 가방을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도 신분증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단순 가출이나 강도가 아님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을 탱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방 밑바닥에 처박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통, 그리고 그 옆에 뒹굴고 있는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은 100원짜리 동전 3개였습니다. 가방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를 넘어시 경찰서 강력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러 나왔던 농부가
삼거리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현장으로 급파된 강력반 강 팀장과 형사들은 폴리스 라인을 치면서도 눈앞의 참상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윤아는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 구석에 구겨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앉혀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한쪽 손은 부서질 듯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고, 아래로 툭 떨어져 있어야 할 검은색 전화선은 그녀의 가녀린 목을 단단히 한 바퀴 감싸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의 1차 검안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끈에 의한 기계적 질식사, 그리고 머리 뒷부분에는 둔탁한 물체에 강하게 가격당한 함몰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현장의 흔적은 더더욱 기괴했습니다. 부스 밖 진흙 바닥에는 누군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버둥 친 흔적과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밖에서 윤아를 공격해 살해한 뒤 축 늘어진 시신을 굳이 비좁은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수화기를 쥐어주는 기괴한 자세로 위장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손에서 수화기를 떼어내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뚜 하는 통상적인 발신음이나 결번 알림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원이 부스 밖을 살피다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전화선이 외부에서 절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니퍼나 펜치 같은 공구를 사용해 부스 바깥쪽에 통신 케이블을 깔끔하게 잘라놓은 것입니다. 절단면의 상태와 시신의 위치로 보아 선이 잘린 것은 살인이 벌어지고 시신이 안치된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해당 지역 우체국과 한국통신에 협조를 의뢰해 고유번호 402번으로 등록된 이 삼거리 공중전화 부스의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누군가 선을 끊어버리기 전 이 부스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통신 기록, 그것이 이 끔찍한 밀실에서 벌어진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곧장 형사들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그 새벽,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기 직전인 새벽 3시 9분, 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발신된 단 한 건의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24초, 112 경찰서도 119 구급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집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사람이 피 묻은 100원짜리 동전을 밀어 넣으며 마지막으로 걸었던 곳은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 즉 삐삐의 음성 사서함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즉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호출기의 음성 사서함 서버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좁고 탁한 강력반 회의실, 형사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이 눌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철그럭하는 버튼 소리와 함께 스피커를 통해 1999년의 어느 겨울 새벽 24초간의 밀폐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에서는 이윤아의 선명한 목소리나 다급한 구조 요청 같은 것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에 털을 쭈뼛서게 만드는 기괴하고 파편적인 소음들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숨이 넘어갈 듯 거칠고 엔겐가오 목이 맨 헐떡임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려는 듯한 죽음의 문턱에서 새어나오는 끔찍한 파열음. 이어 바스락 사가가는 두꺼운 나일론 점퍼가 거칠게 스치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퍽 하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부스의 좁은 유리벽에 지시기듯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범인이 수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덮쳐 유리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던 바로 그 찰나의 소리임이 직감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의 끝자락,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들려온 마지막 소리가 형사들의 귓가에 가장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찌익, 철그럭. 그것은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거칠게 올려 닫는 듯한 기계적인 마찰음, 그리고 금속으로 된 무언가가 차가운 유리에 부딪히며 내는 섬뜩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24초의 녹음 파일은 잔인하리만치 고요한 정막으로 덮여버렸습니다. 녹음기를 끈 강 팀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24초의 오디오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살인마가 피해자의 생명을 거둬들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죽음의 테이프였습니다. 도대체 22살의 가녀린 공장 여직원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벌인 악마는 누구인가? 경찰은 즉시 이윤아의 주변 인간관계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한결같이 윤아를 칭찬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그저 빚 갚는 데만 매달리던 불쌍한 아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평온해 보이던 유나의 일상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들어 유나가 화장실에서 혼자 물을 틀어놓고 숨죽여 우는 일이 잦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유나의 앙상한 팔목과 어깨에서 시퍼런 멍자국을 본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나는 미싱 작업 때 모서리에 부딪혔다며 황급히 옷소매를 내렸지만 어머니의 눈에 비친 그 멍은 결코 가벼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공장에서 유나를 친동생처럼 아끼던 최고참 미싱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형사님, 유나 그 불쌍한 것 그냥 은행빚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압이라는 사람이 IMF 터지기 전에 동네 사채업자들한테 악성 고리대금을 끌어다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조폭 같은 놈들이 밤낮 없이 어린 유나를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그놈들 중 하나가 공장 뒷골목까지 찾아와서 유나 뺨을 올려붙여서 코피까지 터졌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1999년 당시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된 틈을 타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악질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동네 전통시장 뒷골목에서 전당포와 당구장을 위장 운영하며 고리대금업을 하던 일당을 급습했습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35살의 최 씨. 그는 이 일대에서 무자비한 수금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 전과 산범의 건달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최 씨의 수금 장부에는 죽은 이유나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연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형사들의 촉을 곤두세우게 만든 것은 최 씨의 당일 알리바이와 그의 신체 상태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새벽, 장부에 적힌 최 씨의 수금 일정 중 하나가 공교롭게도 사건 현장인 공중전화 부스 인근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로 끌려온 최 씨는 형사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빼물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찬 그의 오른손 전체는 두꺼운 흰색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담배를 거칠게 뺏어 던지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사장, 손은 왜 그 모양이야? 비닐하우스 가는 길에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이라도 깼나? 최 씨의 입가에 머물던 비릿한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심야의 어두운 삼거리, 빗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악질 사채업자, 그리고 그의 손에 감긴 의문의 붕대. 모든 정황이 하나의 완벽한 화살표가 되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39분의 통화 녹음 속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점퍼 지퍼를 올리던 자는 이자였을까요? 어둠 속에 감춰진 끔찍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이제 막 그 서늘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선상에 가장 먼저 오른 인물은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 최 씨였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그의 오른손, 사건 당일 새벽 범행 현장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했다는 장부의 기록, 강력반 형사들의 눈빛에는 마침내 꼬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번뜩였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가녀린 여직원을 빚으로 탐내고 끝내 외딴 공중전화 부스에서 잔혹하게 목숨을 앗아간 파렴치한 고리대금 업자. 그림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은 최 씨는 형사들의 추궁에도 시종일관 비릿한 냉소를 지울 뿐이었습니다. 형사님들 소설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으셨어. 내가 그 기집애 아비비 때문에 독촉한 건 맞는데 내 손에 피 묻힐 만큼 그 돈이 큰 액수도 아니야. 그리고 이 손? 비닐하우스 갔다가 거기 토마토 농장 주인이 하도 배짱을 튕기길래 성질이 뻗쳐서 그 집 유리문을 주먹으로 박살내다 찢어진 거요. 못 믿겠으면 그 농장주한테 물어보시든가. 최 씨의 진술은 너무도 당당했고 불길하게도 그의 말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토마토 농장 주인은 최 씨 일당에게 행패를 당한 것이 맞다며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알리바이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최 씨가 손이 찢어져 시내의 야간 응급실에서 꿰매는 수술을 받은 시간은 새벽 2시. 이윤아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던 39분.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진통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9분에 발신된 그 의문의 무선 호출기, 즉 삐삐 번호 역시 최 씨나 그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번호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허무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면서
사건은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원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피해자 이유나 22살의 어린 나이에 야간 미싱을 돌려야 했던 그녀의 지독히도 고단했던 삶의 궤적을 밑바닥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과 형사들은 유나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밴 비좁은 방 안은 유나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유나의 낡은 침대 밑 구석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낡은 신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꼼꼼하게 적힌 가계부,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나의 짧은 생애가 빼곡히 적힌 일기장을 넘기던 강 팀장의 손가락이 11월의 어느 날짜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평소의 차분한 글씨체와는 달리 무언가에 쫓기듯 떨리는 필체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정우 오빠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이제 정말 남은 돈이 없는데 오늘 오빠의 눈빛은 너무 무서웠다. 마치 내 목이라도 조를 것 같은 눈빛이었다. 정우. 그동안 공장 동료들도 심지어 홀어머니조차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탐문 끝에 일기장 속 정우라는 인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25살의 박정우. 그는 유나가 일하던 공단 외곽의 허름한 카센터에서 일하는 정비공이자 유나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이 박정우가 새들어 사는 변두리 원룸을 급습했을 때 방 안은 지독한 소주 냄새와 찌든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뜯지 않은 불법 경마장 막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박정우는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이 이유나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매서운 눈썰미는 슬픔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너머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의 동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룸 안을 수색하던 막내 형사가 쓰레기통 밑바닥,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아래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물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검은색 전선, 바로 공중전화 부스에서 잘려나갔던 것과 동일한 규격의 통신 케이블 토막이었습니다. 취조실로 끌려온 박정우의 앞에 잘린 케이블이 던져졌습니다. 강 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도박빚에 쪼들리다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뒤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전화선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던 박정우는 끝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훔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나는 안 죽였어요. 진짜 안 죽였습니다. 그 전화선, 제가 자른 건 맞는데 사건이 있던 날이 아니라 이틀 전에 자른 겁니다. 경마장 갈 돈이 없어서 공중전화 동전통이라도 털어보려고 니퍼로 선을 끊고 뜯으려 했는데 자물쇠가 너무 단단해서 포기하고 도망쳤단 말입니다. 도박에 미친 좀도둑의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도착하자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정우의 방에서 발견된 케이블의 절단면과 살인 현장에 남아있던 케이블의 절단면을 미세 현미경으로 대조한 결과 두 선을 자른 공구가 서로 다르다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현장의 케이블은 크고 예리한 절단기로 단번에 잘린 반면 박정우가 가진 선은 작은 니퍼로 여러 번 갈가내듯 자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모순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삐삐 음성사서함에 연결되었던 시간은 새벽 3시 9분. 만약 박정우의 말대로 이틀 전에 그 부스의 전화선이 완전히 절단되었다면 애초에 유나의 마지막 통화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박정우의 찌질하고도 비극적인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틀 전 부스 근처에 예비선을 하나 잘라갔으나 본선은 건드리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새벽 4시경 다시 동전통을 털기 위해 절단기를 들고 삼거리 부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공중전화 부스 안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아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도망쳤다는 것이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있던 유나의 시신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인 현장을 우연히 맴돌았던 도박 중독자 박정우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사채업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유나를 그 외딴 삼거리로 불러내
그토록 참혹하게 짓밟았단 말인가. 며칠 밤을 새우며 조서 더미에 파묻혀 있던 강 팀장은 문득 사건의 시발점, 윤아가 살던 반지하 주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네의 적막함, 그리고 이웃들의 기묘한 침묵. 가난한 동네일수록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법인데 윤아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윤아의 집 주변을 찬찬히 살피다 반지하 창문과 절묘한 각도로 마주보고 있는 1층 끝방의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의 거주자는 28살의 김씨. 시골에 계신 노부모가 보내주는 돈으로 월세를 내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 음침한 청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강 팀장이 김 씨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숨죽인 기척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형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구역질이 날 만큼 기괴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방 안 한 구석, 벽면에는 윤아가 버렸던 우유팩, 그녀가 쓰던 낡은 머리핀, 심지어 윤아가 널어두었던 옷가지 일부가 비닐봉지에 담겨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 팀장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건 당일 밤 윤아가 퇴근 직후 편의점 앞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무심코 버렸던 영수증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윤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그녀의 흔적을 수집해온 관음증 환자이자 스토커였던 것입니다. 취조실에 앉은 김 씨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훔쳐보고 따라다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몰래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둑길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천을 지나 비닐하우스 삼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거리를 두고 쫓아갔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만 삼거리 근처에서 윤아 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스토커의 변명, 흔해 빠진 거짓말이려니 생각했던 형사들은 김 씨의 입에서 나온 이어지는 진술에 일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윤아 씨를 놓치고 전봇대 뒤에 숨어 주변을 살피는데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 20m쯤 떨어진 공터에 하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라이트는 다 꺼져 있었는데 운전석 쪽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빨간 담뱃불이 깜빡이는 걸 분명히 봤어요.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하얀색 봉고차, 1999년 당시 자영업자나 배달원, 공장 직원 등 서민들이 가장 흔하게 몰고 다니던 소형 트럭이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은 수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었습니다. 김 씨가 관음증에 빠진 범죄자일지언정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지어낸 거짓말치고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당일 새벽 그 위성도시 일대를 돌아다녔던 하얀색 소형 트럭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낡은 방범 카메라와 파출소 순찰일지, 국도로 빠져나가는 길목의 교통단속 기록들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통과 순찰 대원의 진술조서 하나가 강 팀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경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삼거리에서 불과 2km 떨어진 국도 진입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하얀색 봉고차 한 대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기록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2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던 차량, 그 차의 명의자를 확인한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주인 45살의 박씨, 그는 다름 아닌 이윤아가 야간 근무를 하던 영세 미신 공장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박 반장의 행적을 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탐문 결과 박 반장의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갓 20살을 넘긴 어린 여직원들에게 노골적인 농담을 던지고 잔업을 핑계로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질 나쁜 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공장 일에 매달려야 하는 윤아는 그에게 가장 만만한 타겟이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박 반장의 하얀색 봉고차를 압수수색하는 날, 공장 앞마당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박 반장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날 새벽 자신은 지방 대리점에 급히 납품할 물건이 있어 차를 몰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대의 감식 결과는 그의 알리바이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봉고차 화물칸 구석, 먼지가 엉겨붙은 틈새에서 아주 미세한 나일론 실오라기 하나가 채취되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그 실오라기의 재질과 염료 성분은 이유나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싸구려 나일론 점퍼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사실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감식 결과지가 담긴 서류 봉투를 박 반장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지방 납품을 가? 내 놈이 납품하러 간 곳이 유나의 숨통을 끊어놓은 그 공중전화 부스 아니야. 어린 여직원 약점 잡아서 내 차에 억지로 태웠겠지. 몹쓸 짓을 하려다 유나가 필사적으로 차에서 빠져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도망쳤고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할까봐 뒤따라가서 그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거잖아. 강 팀장의 불같은 호통에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던 박 반장의 어깨가 크게 한 번 들썩였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렸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기지 못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범인의 입을 열었다고 생각한 형사들이 진술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목격담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인 건 맞습니다. 그날 새벽 유나가 일찍 조퇴를 하길래 흑심을 품고 차를 몰아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으슥한 삼거리로 가길래 기회다 싶어 하천 공터에 시동을 끄고 차를 세웠어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쏟아내던 박 반장이 고개를 들어 강 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그날 밤 자신이 목격한 무언가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공중전화 부스 쪽에서 유나가 어떤 남자하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유나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다가가려다가 만약 거기서 경찰이라도 불리면 유부남인 제가 새벽에 여직원 뒤를 밟은 게 탄로나서 이혼당하고 직장도 잘릴까봐 너무 겁이 나서 그냥 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망친 겁쟁이일 뿐입니다. 강 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또다시 뒤집힌 진술. 살인 현장에는 스토커인 김 씨, 흑심을 품고 뒤를 밟은 박 반장 외에 진짜 살인을 저지른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똑바로 기억해내. 네 목숨이 달린 일이야. 강 팀장의 서늘한 압박에 박 반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그날의 어둠 속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도 깜빡거려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남자가 유나를 밀치고 뒤로 물러설 때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몹시 심하게 절뚝거렸어요. 쩔뚝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드디어 진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 후 이유나의 가족, 공장 동료, 동네 주민, 심지어 이전에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채업자 일당과 도박꾼 전 남자친구 주변까지 다리를 저는 인물이 있는지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나의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리를 저는 회색 패딩의 사내는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다시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절망감이 강력반 사무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담배를 연거푸 피워대며 재떨이가 꽉 차갈 무렵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통신 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팀의 막내 형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출력된 팩스 용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삐삐 소유자 신원 마침내 특정했습니다. 모든 형사의 시선이 막내 형사의 입술로 쏠렸습니다. 이유나가 죽기 직전 피 묻은 동전을 쥐고 마지막으로 구조를 요청하듯 전화를 걸었던 39분의 무선 호출기 번호. 그동안 대포 계좌와 가짜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추적에 난항을 겪었던 그 삐삐의 실제 요금 청구지가 끈질긴 기지국 추적과 우편물 대조 끝에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강 팀장이 팩스 용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용지 위에 적힌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강 팀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주소는 범죄 조직의 소굴도, 인적 드문 외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유나가 살던 반지하 동네의 골목 어귀. 매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유나가 늘 지나쳐야만 했던 아주 작고 평범한 치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의 머릿속에 며칠 전 동네를 탐문할 때 기름 냄새를 풍기며 주방에서 걸어 나오던 그 치킨집 주인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형사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던 인상 좋은 50대 아저씨. 하지만 그의 넉넉한 미소 뒤로 그가 주방에서 다가올 때 왼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뚝거리며 걷던 모습이 강 팀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거짓말, 그리고 더러운 욕망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이 끔찍한 연극의 무대 위, 마침내 숨죽이고 있던 진짜 악마가 그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윤아가 살던 낡은 반지하 주택의 골목어기, 매일 밤 야간 미싱 작업을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퇴근하던 그녀가 늘 지나쳐야만 했던 작고 허름한 동네 치킨집. 그곳의 주인인 황 씨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50대 호랍이었습니다. 늦은 밤 퇴근하는 유나를 마주칠 때면 팔다 남은 식은 치킨 조각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쥐어주며 고생한다고 어깨를 토닥여주던 다정한 이웃 아저씨. 하지만 강력반 강 팀장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치킨집 주방에서 걸어 나오던 황 씨의 심하게 절뚝거리던 왼쪽 다리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현장 근처에 차를 세웠던 공장 작업반장이 목격한 다리를 절던 사내, 그리고 이윤아가 죽기 직전 피 묻은 100원짜리 동전을 쥐고 마지막으로 구조를 요청하듯 전화를 걸었던 새벽 3시 9분의 삐삐 번호. 그 대포 삐삐의 실제 요금 청구지가 바로 황 씨의 치킨집으로 드러난 순간 수사팀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한 자가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범죄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은 즉각 치킨집을 급습해 황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들의 들이닥침에도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른 황 씨는 기묘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키며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하다 비계에서 떨어져 다친 것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포 삐삐에 대해서도 중고시장에서 싼 값에 명의가 있는 걸 샀을 뿐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쓰는 용도라고 변명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는 새벽 1시에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린 뒤 2층 다락방에서 코를 골며 잤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치킨집 안팎을 샅샅이 감식했지만 유나의 혈흔이나 범행에 쓰였을 법한 둔기 혹은 흙 묻은 신발 등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에 형사들조차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황 씨의 다락방 구석, 낡은 장판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에서 발견된 서류 다발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동네 치킨집 주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도 이질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은행 송금 영수증과 누군가의 도장이 찍힌 낡은 생명보험 계약서 원본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황 씨의 계좌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자 닭을 튀겨번 돈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액의 뭉칫돈이 주기적으로 입출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치킨집은 그저 완벽한 위장막일 뿐이었습니다. 황 씨의 진짜 직업은 IMF 외환 위기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노려 불법으로 보험을 설계해주고 수수료를 뜯어내거나 심지어 이주 여성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찾아낸 수십 장의 보험 계약서 중 하나에서 강 팀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바로 몇 년 전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윤아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불려온 윤아의 어머니는 강 팀장이 내민 낡은 보험 계약서들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남편의 서명은 명백히 조작된 가짜였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법적 수익자가 유가족인 어머니나 윤아가 아닌 다름 아닌 브로커 황 씨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아의 아버지는 단순히 IMF의 파도에 휩쓸려 자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개입된 악랄한 보험 사기의 희생양이었거나 혹은 철저히 기획된 죽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최근 반지하방 화장실에서 남몰래 흐느껴 울던 윤아는 아마도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린 딸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황 씨의 정체를 알고 그가 치킨집에서 쓰는 은밀한 배달용 삐삐 번호로 연락을 취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미신 공장에서 일하던 유나의 삐삐가 울렸던 이유였고, 그녀가 다급히 조퇴를 하고 외딴 삼거리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던 완벽한 동기였습니다. 강 팀장은 복사된 보험 서류를 취조실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동안 사람 좋은 미소로 일관하던 황 씨의 얼굴 안면 근육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치킨집 아저씨 행세하면서 뒤로는 남의 아버지 목숨값이나 가로채고 그걸 유나한테 들키니까 입막음하려고 새벽에 공중전화 부스로 불러내서 그 짓을 한 거잖아. 강 팀장의 매서운 일갈에 황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그의 아버지 보험금 가로챈 거 맞습니다. 천벌 받을 짓 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저 정말 그 애 안 죽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삐삐 음성사서함으로 저를 협박한 건 맞아요. 보험금 원본 서류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삼거리 공중전화로 돈 들고 나오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다 찔러버리겠다고. 근데 저는 다리도 불편하고 겁도 나서 제 조카놈을 대신 보냈단 말입니다. 서류만 빼앗아 오라고 시켰지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또 한 번의 반전이었습니다. 황 씨가 돈으로 매수해 현장으로 보냈다는 조카. 그는 폭력 전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30대 중반의 건달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내의 한 허름한 당구장에 은신해 있던 조카를 긴급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강력반 취조실에 끌려온 조카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삼촌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빼앗으러 그 새벽에 비닐하우스 삼거리로 간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유나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거리 공중전화 근처에 도착한 게 새벽 2시 45분쯤이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부스 쪽에 벌써 어떤 놈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기도 전에 유나라는 그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옥신각신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고요. 삼촌이 다른 놈을 또 보냈나 싶어서 무서운 마음에 비닐하우스 뒤에 숨어서 지켜만 봤습니다. 형사님, 저는 맹세코 부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대로 다 불어. 조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뜻밖의 인상차기를 묘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해서 얼굴은 못 봤는데 옷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밝은 주황색 야광 조끼, 그 형광색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흑심을 품고 유나의 뒤를 밟았던 공장 작업반장은 다리를 저는 회색 패딩을 보았다고 했고, 서류를 빼앗으러 갔던 황 씨의 조카는 주황색 야광 조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교묘하게 엇갈리는 상황.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이며 진짜 악마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 얽히고 설킨 모순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새벽 3시 9분 공중전화 부스에서 황 씨의 삐삐로 걸려왔던 24초짜리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분석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잡음으로 치부되었던 그 24초의 오디오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고 주변의 백색 소음을 걷어내는 정밀 증폭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수십 번의 필터링 작업 끝에 범인의 윤곽을 그려낼 결정적인 소리의 파형이 모니터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디오 분석관이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유나의 거친 헐떡임, 몸이 유리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직전 들려왔던 기계적인 마찰음. 찌익, 철그럭. 분석관이 화면을 멈추며 강 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이 소리 들리십니까? 앞부분의 찌익 소리는 두꺼운 겨울용 나일론 점퍼의 지퍼를 턱 밑까지 강하게 끌어올릴 때 나는 전형적인 섬유 마찰음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들리는 철그럭 소리. 이건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열쇠가 한데 묶인 아주 크고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부스 유리창에 부딪히며 나는 금속음입니다. 강 팀장의 뇌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의 외딴 삼거리. 주황색 야광 점퍼를 입고 수십 개의 열쇠가 달린 무거운 꾸러미를 허리춤에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나가 살던 반지하 동네와 공중전화 삼거리 중간에 위치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매일 밤 형광색 순찰 조끼를 입고 아파트 지하 기계실과 옥상 철문의 열쇠 꾸러미를 철그럭거리며 단지 주변을 배회하던 60대 경비원 이 씨였습니다.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작업반장이 보았다던 다리를, 저는 남자는 애초에 이유나와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요구하러 나갔다 약속 장소로 다가오는 황씨 조카 조폭의 험악한 덩치와 걸음걸이를 멀리서 보고 오인한 것이었을 터. 그리고 황씨 조카가 보았던 주황색 점퍼의 사내야말로 실제로 유나를 공격하고 있던 진짜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강 팀장과 형사들은 다급히 사이렌을 울리며 낡은 임대 아파트 경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경비실 안에는 먹다 남은 믹스 커피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이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 씨가 바로 이틀 전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야간 근무를 서다 말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 옆에 딸린 이 씨의 비좁은 숙직방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 형사들이 장판을 들추고 서랍장을 뒤지던 중 침대 대용으로 쓰던 누런 소미불 아래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유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하천 두 끼를 걷는 모습, 심지어 반지하 창문 틈새로 교묘하게 찍힌 뒷모습까지.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 씨는 오래전부터 매일 밤 퇴근하는 유나를 몰래 미행하며 그녀의 일상을 렌즈에 담아온 스토커 김 씨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은밀한 포식자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씨의 과거 전과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오랜 기간 복역했던 상습 성폭행 전과자였습니다. 출소 후 신분을 세탁하고 변두리 아파트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해 또다시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 팀장이 이 씨의 짐꾸러미 밑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물건, 그것은 빳빳한 투명 파일에 고이 담겨 있는 이유나의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비극적인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유나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보험금 원본을 무기 삼아 황 씨를 압박하기 위해 공중전화 삼거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를 밟은 것은 돈을 노린 황 씨의 조카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유나의 퇴근길을 음흉한 시선으로 미행하던 경비원 이 씨는 안개가 짙게 깔린 인적 드문 삼거리로 그녀가 홀로 걸어가는 것을 보자 억눌러 왔던 더러운 욕망을 참지 못하고 주황색 점퍼를 입은 채 어둠 속에서 그녀를 덮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강 팀장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비원 이 씨가 유나를 덮쳐 살해했다면 도대체 왜 새벽 3시 9분에 치킨집 주인 황 씨의 삐삐로 전화가 걸려간 것일까? 우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경비원이 하필이면 유나가 만나기로 했던 보험 사기꾼의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24초의 마지막 음성사서함 통화는 살인마의 짓이 아니라 이유나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필사적으로 남긴 무언가라는 뜻이 됩니다. 수사팀은 전국의 경비원 이 씨에 대한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아파트에서 도주한 그의 흔적을 쫓기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차권 발권 기록, 은행 현금 인출기의 CCTV 화면을 초단위로 뒤졌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도주로를 잃은 이 씨가 남부 해안가의 한 소도시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아마도 밀항선을 타기 위해 항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째 되던 날 자정 무렵 강 팀장이 이끄는 강력팀 형사들이 남부터미널 뒷골목의 한 허름한 여인숙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에는 짐을 싸다 말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던 60대의 이 씨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강 팀장의 시선이 이 씨의 발치에 떨어져 있는 물건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끝부분이 날카롭게 잘려나간 붉은 녹이 쓴 두꺼운 공중전화 통신 케이블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새벽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부스 밖에서 무참히 끊어버렸던 바로 그 전화선의 조각이 도망자의 불안한 소나귀에 여전히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압송된 이 씨는 상주경찰서 강력반 취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전과자인 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형사들의 눈을 피하며 그저 길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을 뿐 유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경비 일하다가 순찰 도는데
그 비닐하우스 근처 공터에 서류 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주워다 방에 둔 게 답니다. 아가씨 사진은 그냥 예뻐서 몇 장 찍은 게 다요. 내가 늙고 배운 게 없어서 무시하는 모양인데 사람 함부로 살인범 만들면 큰 코 다칩니다. 강 팀장이 국과수에서 복원한 24초의 녹음 파일과 그의 방에서 발견된 낡은 야광 점퍼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오디오 파일에서 열쇠 꾸러미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이 씨의 이마에서 처음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치명적인 궁지에 몰렸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교묘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심장 발작을 호소하며 거품을 무는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구급차가 출동해 그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어가야 했고 취조는 허무하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허락된 유치장 구금 시간은 단 48시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확실한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흉악한 연쇄 성폭행범이자 살인마를 다시 길거리로 풀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수사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던 강 팀장은 수사 기록을 뒤적이다 문득 이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힌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끔찍한 성범죄 행각을 참지 못하고 연을 끊어버렸던 이 씨의 유일한 친딸. 강 팀장은 이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악마의 입을 열게 할 마지막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시접바늘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48시간의 한계점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거짓 신음을 내뱉고 있는 살인마를 응시하며 강 팀장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무대 위 감춰진 진실의 마지막 장을 열어젖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치장 구금 한계 시간인 48시간이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 구석,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침대에 누운 60대 경비원 이 씨는 두 눈을 굳게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빈맥일 뿐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이 씨는 마치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부여잡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노련한 전과자다운 교활한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이대로 48시간이 지나면 경찰은 꼼짝없이 살인 용의자를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던 강 팀장은 수첩에 적어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애타게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추악한 성범죄 전과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천륜을 끊고 살아왔던 이 씨의 유일한 친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연락조차 받기 꺼리던 그녀는 22살 또래 여성이 아버지의 손에 얼마나 잔혹하게 희생되었는지를 전해 듣고는 기나긴 침묵 끝에 무거운 발걸음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새벽에 한기가 맴도는 병실 안으로 낡은 외투를 입은 30대의 딸이 들어섰습니다. 병상에 누워 엄살을 부리던 이 씨는 익숙한 발소리에 슬며시 실눈을 떴다가 눈앞에 선 딸의 모습을 보고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하지만 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연민도 분노조차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딸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지도 않은 채 문가에 서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그 모진 매를 맞다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은 그렇게 아픈 척 병원에 숨어 있었지. 15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비겁하고 끔찍하네. 제발 이번에는 사람답게 죗값 치러. 내 몸에 당신 피가 흐른다는 게 소름 끼치니까. 그 짧은 한마디는 경찰의 그 어떤 날 선추궁이나 물증보다도 날카롭게 이 씨의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철저하게 외면해왔던 비겁한 밑바닥이 유일한 핏줄의 입을 통해 선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빠져나가자 이 씨의 헐떡이던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다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참회가 아니라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자의 체념이었습니다.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낸 이 씨는 터덜터덜 걸어 강력반 형사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던 1999년 겨울, 그 끔찍했던 새벽의 진실이 마침내 악마의 입을 통해 한 겹 한 겹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오래전부터 이유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 경비실 창문 너머로 매일 밤 지친 어깨를 늘어뜨리고 둑길을 걸어 퇴근하는 가녀린 여직원을 보며 뒤틀린 욕망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이 씨는 유나가 평소 다니던 둑길이 아닌 비닐하우스 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공터. 이 씨는 유나를 덮치기 위한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간 순찰 명목으로 입고 다니던 형광 주황색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허리에는 아파트 기계실 열쇠 꾸러미를 찬 채 소리 없이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유나는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값을 가로챈 보험 사기꾼 황 씨에게 서류 원본을 들이밀며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통보한 직후였습니다. 유나의 온 신경이 도로 쪽을 향해 있던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형광색 점퍼를 입은 이 씨가 부스 안으로 덮쳐들었습니다. 미닫이 방식의 낡은 부스 문이 닫히며 22살의 청년은 꼼짝없이 밀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짐승처럼 유나를 옥죄며 추악한 짓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수줍고 조용하던 유나는 그 순간만큼은 놀라운 힘으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양은 도시락통을 꺼내 이 씨의 얼굴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몸싸움 끝에 도시락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당황한 이 씨가 한 걸음 물러선 틈을 타 유나가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 씨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묵직한 대형 호신용 손전등을 꺼내 그녀의 뒤통수를 잔인하게 내리쳤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유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헐떡이던 이 씨의 시선이 유나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유나가 황 씨를 압박하기 위해 가져왔던 생명보험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그를 잘 몰랐던 이 씨였지만 서류에 적힌 거액의 숫자와 은행 직인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얕은 탐욕이 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 자신의 주황색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챙기느라 한눈을 판 그 짧은 순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유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삶의 끈을 부여잡듯 가방 바닥에 흩어져 있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전화기 몸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전이 투입구를 타고 들어가는 소리. 유나의 떨리는 손가락이 머릿속에 수백 번 되뇌었던 그 번호. 바로 황 씨의 삐삐 번호를 맹렬하게 눌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조차, 번호를 찾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삐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찰나, 이 씨가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하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이 수백 번 돌려들었던 24초짜리 녹음 파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씨는 유나를 부스 유리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색 수화기 선을 등 뒤에서 교차시켜 가녀린 목을 사정없이 졸랐습니다. 파일에 녹음된 기괴하고 거친 헐떡임은 죽음의 문턱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려던 유나의 단말마이자 살인마 이 씨의 끔찍한 살기였습니다. 축 늘어진 유나의 시신을 확인한 이 씨는 그제야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보험 서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일론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찌익! 그리고 부스를 빠져나가며 허리춤에 묶여있던 쇳덩어리 열쇠 꾸러미가 유리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철그럭. 모든 진실이 밝혀진 취조실 안은 형사들이 내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유나. 그녀는 죽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사기꾼의 흔적이라도 남기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스스로 단서를 남겼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이 씨의 행동은 악랄함을 넘어 기괴했습니다. 그는 유나가 마치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부스 구석에 앉히고 뻣뻣해져가는 그녀의 손에 억지로 수화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밤사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순찰차가 보더라도 단순한 취객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시신 발견 시간을 아침까지 늦추려는 교활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스 밖으로 나온 그는 혹시라도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와 부스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니퍼를 꺼내 통신 케이블 본선을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자백 중 강 팀장의 가슴을 가장 무너지게 한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걸 봤습니다.
하얀색 봉고차 한 대가 서더니 누군가 내리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뒤쪽에서도 덩치 큰 사내놈 하나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놈들 둘 다 제가 쳐다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더이다. 이 씨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3시 9분 공장 작업반장 박 씨와 보험 사기꾼 황 씨의 조카 불륜을 의심받을까봐 혹은 폭행 전과가 들통날까봐 두려워 살인 현장을 보고도 도망쳐버린 두 명의 겁쟁이들. 만약 그 순간 두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아니 그저 부스 쪽으로 걸어오기만 했더라도 유나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살인마의 올가미보다 유나의 숨통을 더 꽉 조인 것은 이기심과 거짓말로 무장한 채 철저히 눈을 감아버린 어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닐하우스 삼거리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안개가 거친 맑은 봄날이었지만 노란색 폴리스라인 밖으로 몰려든 동네 주민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이 씨가 번거지를 푹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유나의 어머니가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내며 폴리스 라인을 뚫고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 살려내. 이 악마 같은 놈아. 우리 불쌍한 유나. 살려내. 어머니의 손에는 유나가 밤잠을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너덜너덜해진 은행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장을 이 씨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통장 위로 어머니는 쓰러져 오열했고 그녀를 부축하는 여경들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공장 작업반장 박 씨와 치킨집을 위장해 보험 사기를 쳤던 황 씨도 수갑을 찬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한 도망과 더러운 탐욕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익숙했던 이웃들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며 일제히 침을 뱉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평범했던 변두리 동네는 결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깊고 서늘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심판이 열렸습니다. 낡고 차가운 법정안, 방청석 뒷줄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유나의 어머니가 텅 빈 눈으로 피고인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준엄한 논고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계획하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수법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황 씨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을 기망해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고 결국 피해자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박 씨 역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도주하여 구호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재판장의 판결봉이 무겁게 내리쳐졌습니다. 유나의 목을 졸랐던 경비원 이 씨에게는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를 의미하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브로커 황 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작업반장 박 씨는 직장에서 파면당한 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화선을 훔치려던 전 남자친구 정우 역시 절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나의 일상을 훔쳐보던 스토커 김 씨 또한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이유나라는 한 가녀린 청년의 삶을 갉아먹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공범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을 빠져나가던 이 씨는 방청석의 어머니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판결도 뒤늦은 참회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홀로 눈을 감아야 했던 22살 딸의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되고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반지 하방을 가득 채우던 곰팡 내 나는 짐들이 하나둘 용달차 위로 실려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돌려받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쥐었지만 그 돈은 이미 휴지 조각보다 못한 의미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미신과 작은 일기장만을 품에 안은 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텅 빈 반지 하방에 닫힌 창문 너머로 다시는 켜지지 않을 형광등 불빛만이 서글프게 아른거렸습니다.
이윤아의 목숨을 앗아갔던 삼거리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과 불안감에 떠밀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에 의해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붉은 녹이 슬어있던 부스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파인 진흙 바닥을 덮기 위해 부어진 잿빛 시멘트만이 흉터처럼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지웠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 진실마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IMF라는 혹독한 겨울을 겪어내야 했던 이 변두리 동네의 밤은 결코 예전처럼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버스 정류장에 내리던 수많은 이윤아들은 가로등이 깜빡일 때마다 누군가 뒤를 밟지 않을까 쉽걸음을 쳤습니다. 옆집 이웃의 다정한 미소 뒤에 어떤 끔찍한 얼굴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씁쓸한 불신이 낡은 다세대 주택의 비좁은 골목마다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윤아가 살해당하기 불과 며칠 전 공장 첫 야근 수당을 받았던 날, 그녀는 낡은 전통시장 가판대에서 어머니에게 드릴 두꺼운 털장갑 한 켤레를 샀습니다. 자신의 언손을 녹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착하고 책임감 강했던 청년은 잔인한 어른들의 욕망과 비겁한 침묵이 만들어낸 밀실 안에서 가장 외롭고 차가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거리 주변으로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도로가 깔렸지만 그 동네를 오래 지켜온 사람들은 여전히 안개가 짙게 끼는 늦겨울 새벽 3시가 되면 기묘한 환청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시멘트 바닥 위에서 들려오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구르는 서글픈 금소금, 그리고 수신자를 잃어버린 낡은 삐삐의 짧고 떨리는 진동 소리를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수많은 침묵과 외면 속에서 누군가 살기 위해 내질렀던 마지막 24초의 절규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잔혹한 이면, 1999년 평택 공중전화 부스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